10분이 모이셨는데 조금 늦었지만 여기가 저희가 있는 위치죠.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성북 채말림 미술관이라고 하지만 성북구 정릉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이 지역적으로는 더 강한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정릉이라고 하는 동네에 채말림 선생님이 살기로 집을 구매하시고 여기서 쭉 작업도 하시고 이제 살림도 하시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특히 또 뭐 건축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특정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터를 어디로 잡느냐. 근데 그 삶의 터를 잡을 때는 주변에 어떤 뭐 자연 경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이 나의 어떤 예전의 어떤 뭐 태어났던 그런 기억, 경험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정릉이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상 정릉은 그러니까 이게 거의 5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사이에 서울은 사실 사대문에서 점점 확장해서 인구가 팽창하면서 시가지가 확장한 그런 케이스에서 성북구가 사실상 그 일제 그리고 해방 혹은 그리고 전쟁 이후에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서 주거지가 확장하던 그런 게 성북구 쪽이었고요. 그게 이제 그 성북동은 조선시대부터 그랬고, 그다음에 그래서 점점 점점 확장되다가 정릉이라고 하는데도 거의 한 70년대 이렇게, 이게 지금 1972년도인데요. 72년과 그 전 사이에 시가지가 쭉 확장하면서 주택지가 이렇게 형성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사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도시형 한옥,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쪽 부분이 지금 채말린 아마 요 땅일 겁니다. 그 땅인데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획지가 구획되면서 조금 더 땅이 크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택지 개발의 어떤 논리, 사실 이게 일제 택지 개발하던 그런 어떤 도시계획의 원리죠. 그러면서 약간의 그 부지가 조금 큰 쪽은 이런 집처럼 양옥집들이 들어오고, 조금 더 작은 것은 도시형 한옥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그 성북구의 그 삼선동을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그 이후로 시가지가 계속 확장되고 있던 그런 동네였어요. 그게 아마 70년대 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집들이 쌌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가 보이지는 않지만 구릉지여서 이 구릉지를 따라서 집들이 막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면 여기는 더 구릉지의 경사도가 세기 때문에 집들이 또 이렇게 이제 무허가 정착지도 이 위쪽에 있고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땅에 약간 그 예술가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자기의 어떤 생활 기반과 그러면서 동시에 그 어떤 주변에 있는 자연의 경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이 동네에 오셨대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2018년에 이 성북구림미술관에서, 특히 지금 채말림 미술관을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구림미술관에서 그러한 정릉시대라고 하는 그 당시에 50년대 이후에 여기에 점점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모여들면서 뭐 문인들, 그다음에 예술가들 이런 분들이 이러한 정릉이라고 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작업이나 아니면 그 안에서의 일종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한번 작업을 전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전시가 되는 주제를 설정할 만큼 사실상 이 정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산자락이 쭉 올라가면서 물도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관의 뷰도 좋고, 그리고 실제로는 조금 멀긴 하지만 거의 배산임수 같은 분위기에 좀 더 고즈넉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어떤 그 좀 서민적인 그 동네에서 나의 어떤 작업 활동을 하던 뭐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네가 72년도 제가 요거는 일부러 72년도를 이제 찍어서
봤고요. 그 이전에는 항축도가 없어가지고 항공사진이 없어서 72년도는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금 현재 여러분은 이런 다세대 다가구를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건물의 유형은 옛날에 없었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형 한옥, 그리고 이런 이제 외국에서 아니면 일제시대 때 그 보고 왔던 양옥집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8년도에 넘어오면 이제 조금 더 이런 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필지가 넓은 학교 들어오고 이런 88년도에 점점 더 빽빽해지면서 98년도에는 요 길이 그때 나와요. 지금 저희가 왔던 아마 이쪽을 오셨을 거예요. 그전에는 이 길도 없었었고 요 길이 나오고 또 여전히 저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죠. 요 집이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가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2006년도를 기점으로 이 부분이 다 그 기름 뉴타운이 다 되는 그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전히 저희는 여기에 있죠. 요 집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현재 2018년,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시작한 그 연도가 2018년이었어요. 그 당시가 이제 여기에 있죠. 여기 요 집이죠. 그래서 거의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하지만 변한 거는 그 밀도는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세대 다가 원래 이렇게 조그만 필지에 있던 것들이 한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밀도 있는 집들 대부분은 이제 원래 여기는 이 집처럼 단독주택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시원 이렇게 다세대 다가구 이렇게 밀도 있는 집으로 다 변한 상황이고요. 이 집만 좀 이렇게 남아 있었고 그래서 이 집을 이렇게 이제 저희가 미술관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 어떤 배경은 이제 이런 거죠. 특히 이 부분은 여전히 보시면 여전히 조그만 집들, 여전히 좁은 길들, 여전히 그러니까 도심 저층 주거지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이 주변으로는 이제 아파트 기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름 뉴타운으로 해서 아파트가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에 그 2000년대, 2010년대부터 2018년대 이슈가 이렇게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것,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로 만들지 않고 재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였고, 지금 조금 약간 분위기 달라졌지만 화두였고, 그래서 그럴 때 그럼 어떻게 재생할 건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 최말린 선생님의 자택이 미술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이 지역에 무언가의 어떤 공공의 작은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거를 넣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지역의 공공의 시설들, 문화시설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어서 사람들이 좀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거점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재생의 한 가지 또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이 지점이 단순히 이제 최말린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 집을 이렇게 만들자라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이것이 이 지역이 예술가의 어떤 그런 되게 탄탄한 그런 기반도 있고 동시에 이 지역이 가진 그게 자산인 거죠. 그 자산을 발굴해서 지역을 재생하는 하나의 어떤 거점으로 만들자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거점이 되면 사실 이 시작으로 아까 보셨던 그 정릉시대의 다른 예술가분들의 무언가도 이렇게 하나의 점들이 돼서 사실상 그 성북구리미술관이 지향하는 바는 거리미술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미술관. 그게 원하는 게 도시미술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말린 미술관이 여기에 주택에 있으면 뭐 조금 더 건너 떨어진 곳에 누군가의 무언가가 또 있는 거고 또 누군가의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의 큰 그 뭐 서울 시립미술관이나 아니면 국립현대미술관처럼 하나의 큰 미술관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 촘촘히 박혀 있는 어떤 작은 미술관, 어떤 문화시설 이런 걸로 거리의 미술관을 거리 전체가 도시 전체가 마을 전체가 미술관이 되자라고 하는 기획이
되게 설득력 있게,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프로젝트는 그냥 단순히 그걸 하자가 아니고 좀 그것의 하나의 가치, 그것의 지역적인 가치,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을 해야 하는 어떤 굉장히 논의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공공의 돈을 네,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72년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이게 70년대 도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 필지에 처음에 이제 이 집이 지어졌을 때 여기 평면인데 사실상 저희가 앉아 있는 곳은 여기예요. 여기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데 당시에 거기는 실제로 이제 집이 여기는 테라스였습니다. 저희는 테라스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에. 그리고 실제 이 집이 보면 네모 반듯하게 예전에 가운데 거실을 넣고 주변에 방들을 넣고 위쪽에 2층에 가운데 이제 거실을 뻥 뚫어 놓고 위쪽에 방들을 또 넣은 이런 건데 1층은 거실이 있고 여기 뭐 이렇게 손님 응접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실 같은 게 있고 여기 화장실이 있고 창고가 있고 뒤에 식모방이 있고 그 당시에는 식모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주방이 있고 여기 식당이 있고 거실이 있고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가 사실상 2층에 지금 도면을 아마 읽으실 수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는 분이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부분이 이 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쪽에 여기 사이에 뻥 뚫어진 이 부분이 여기 지금 뻥 뚫어져 있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일종의 처마처럼 그 지붕은 덮여 있고 바닥은 외기에 있는 그런 테라스 같은 공간이 이제 여기였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누가 설계했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사실 되게 모던한 디자인입니다. 엄청 모던한 디자인, 그죠? 네, 엄청 모던한 디자인이죠. 네, 엄청 모던한 디자인. 저도 처음에 이 집을 보고 70년이라고 얘기해서 깜짝 놀라고 도면을 보고도 되게 깜짝 놀라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죠. 바로 그 옆에는 도시형 한옥 같은 것이 지어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서양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평면이 있고 2층의 계단을 올라가면 여기 이제 안방이 있고요. 화장실이 있고 침실이 1, 2, 3이 다 애들 침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애들을 3명, 4명 낳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큰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도시형 한옥이나 아니면 그 양옥집 같은 경우도 방 2개, 3개, 방 2개 정도의 그 엄마 아빠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그렇게 집을 만들고 이제 지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 정도의 그러니까 도면을 그리고 이 건물을 지었을 정도이고 방의 개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마 좀 자산가였을 것 같고 그리고 설계도 좀 어떤 뭔가 건축가에게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특이했던 그런 평면인데 이게 70년대에 이렇게 지어지고 되게 특이한 건 이 거실이 아래 위로 뻥 뚫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여기 흔적이 남아있는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굴뚝이 있어요. 벽난로가 저기 이제 있었겠죠. 여기 이제 추우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최말린 선생님이 이 집은 1988년도부터 이 집은 살기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이 집을 이 거실 부분을 아마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다른 높이를 가진 2개층 높이를 가진 거실이 있는데 이 거실을 작업실로 쓰시고 이 주변을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이 부분을 증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내로 만들어 넣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부분들은 방으로 좀 쓰고 2층은 올라와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 아까 보면 방이 3개였던 부분을 방 2개와 화장실을 가운데 집어넣고 여기에 원래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 화장실을 없애고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오자마자 여기를 이제 작업실로 여기는 지금 응접실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여기 방 하나 더가 있는데 지금은 이 2개가 하나 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그러니까 1988년도에 여기는 최말린 선생님이 이 도면을 주셨거든요. 사실 이 도면도 주셨고 이 도면도 주셨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실 때 이거를 이제 건축가에게 맡겨서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이제 최초의 리모델링의 도면인데 저희가 왔을 때는 저 도면이랑은 또 달랐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바꾸셨거든요.
근데 그 갖고 일한 도면은 없었고 아마 살면서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거실의 주변이 아까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냥 하나로 이렇게 쭉 되어 있었던 걸 이제 본인의 사용하시기에 맞게 여기가 침실로 쓰고 여기가 이제 욕실로 쓰고 여긴 방 하나를 그냥 쓰고 여기 거실로 이렇게 쓰시고요. 그러니까 침실과 거실 존. 그러니까 요 사이가 제가 앉아있는 곳이 조 선생님이 네, 주무셨던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외주부에서 주로 이렇게 거주하시고 요 뻥 뚫으신 것을 작업실로 쓰시고요. 예, 여기를 막아서 작업실로 쓰시고, 그다음에 요 뒤쪽에 있는 부분을 또 그냥 침실 같은 걸로 쓰실 때 화장실을 가운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 뒤쪽 부분이 주방의 어떤 창고로 쭉 연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큰 주방이 있고 뒤에 물건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여기는 여전히 식당으로 쓰고 계셨고 2층을 올라가 봤더니 아까 봤던 그 이 두 개로 나눠서 처음엔 계획을 했지만 그게 하나로 합쳐져서 여기서 주로 스케치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스케치. 이렇게. 그래서 올라오면 여기 조그만 그 책상이 하나 있었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아카이빙 같은 걸 좀 책장 같은 걸 가지고 계시면서 여기를 좀 드로잉 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이건데 여기가 채광이 사실은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집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거실은 높지만 이 외주부를 방으로 쓰면서 사실 들어왔을 때 되게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막아서 쓰면서 안쪽이 되게 어두웠기 때문에 사실상 빛이 떨어지는 곳은 이제 이곳이었고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드로잉하고 네, 그렇게 쓰시는데 그 관계가 요 실 관계랑 요 높이 관계랑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기 서서 이렇게 보시면 드로잉룸이 바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마 그 관계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하다가 드로잉하다가 다시 작업하다가 그런 거 아니셨나. 그리고 요거 두 개는 방이었고요. 요 사이는 이제 욕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였고 실제 이 집은 이제 독특한 것은 외부에도 바닥도 벽돌을 다 까셨고 집의 외장재는 일부 벽돌이고 일부 타일이고요. 그 당시는 70년대는 벽돌이 그닥 많지 않았고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일제시대를 넘어오면서 일본은 타일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게 지진 때문에 벽돌을 쓰지 않고 타일을 더 많이 씁니다. 그게 다른 어떤 뭐 비용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타일 건물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 집도 벽돌 타일처럼 보이는 타일을 그 당시에 아마 썼을 것 같고 대신 바닥은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다 깔린 집이었어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왔을 때 보면 여기를 침실로 쓰셨기 때문에 침실이나 이제 거실 같은 걸 썼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좀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저쪽이거든요. 네, 저쪽에 외부는 이렇게 벽돌이 있고 여기에 나무에 요 나무 요 단풍나무 세 그루도 선생님이 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 올라가는 계단은 이게 이제 독특한 부분인데 나무 계단으로 당시에 이제 70년대 이제 지어졌죠. 여기가 이게 거실로 막혀져 있었고 이 부분이 요 뒤가 그 침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부분에 이쪽 벽이 여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입구에 아마 지금 여러분 들어오셨을 텐데 들어온 입구에도 이런 문들도 그대로 있었고 아래로 내려다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요거는 아마 인터넷 같은 데 되게 많이 나오기는 하던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요 벽 그 굴뚝에 이런 난로는 없고 여기서 이제 작업하던 이런 흔적들은 좀 더 남겨놓은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아까 부엌 부분, 그러니까 주방 부분은 이렇게 주방이 있고 식당은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바깥쪽에 여기를 조금 그 증축으로 막으셔가지고요. 그 이렇게 여기 아래 붕어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최말 선생님을 저희가 만나서 이제 그 어떻게 이제 미술관으로 만들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집에 대한 생각 어떻게 만들었으면 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듣고 그리고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가 작품 같은 거나 물론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작품으로 다 채울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작품의 종류나 아니면 어떤 그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갔습니다. 헤이리에
그 모든 이제 아카이브 같은 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헤이리 주택 원래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 집 바깥에도 이렇게 놓여져 있고 지붕에도 놓여져 있고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석고도 있고 완성된 부분들도 좀 있고 그리고 스케치 드로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 종이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중간 작업하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또 완성된 것까지 그리고 그 스케일도 작은 것부터 굉장히 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미술관이 저걸 다 담을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미술관이 되려면 아카이브는 그러니까 수장고는 조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운 점도 있죠. 이렇게 조그만 집에 이것도 다 못 들어가는데 물론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수장고도 만들어야 되고 작업의 어떤 종류도 많고 그래서 일단 성북 그림 미술관이랑 일단 최만희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의견을 좀 들었을 때 기본적인 것은 뭐 이렇게 지금처럼 기획 전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지만 조각이나 어떤 무거운 것들 주로 이런 것들은 1층 그 다음에 종이나 이렇게 가벼운 것들 그런 것들은 2층 그리고 선생님 관련된 아카이브나 선생님이 작업이 나왔던 그런 자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2층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나누고 그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문서고를 충족시키자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는 3억이라고 하는 공사비에 맞추는 것 어디까지 해야 3억에 맞출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저희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건드리지 말자. 그리고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리모델링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조명이라도 하나 달려고 하면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조명, 새로운 어떤 설비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건물이 다 망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고 안 하고 그리고 해도 안 한 듯 그러니까 이런 게 저희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평면만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 어떻게 바뀌었나 먼저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일단 다 걷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최초에 이 집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격 같은 게 저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일종의 완충된 이 공간이 외부랑 좀 많이 연계해서 쓰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어떤 내부의 저 높은 고를 가진 것이 작업실로 전환되면서 여기가 막혔는데 사실상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에서 여기를 좀 더 외부랑 확장시켜주면 좁은 미술관이 훨씬 더 넓어지겠다. 그리고 바깥에 이제 선생님 조각도 있고 또한 바깥이 이 집의 독특한 이 네모의 어떤 담장이 벽돌로 이렇게 딱 만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집의 영역은 그러니까 실내 영역은 그냥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더욱더 확장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더 외부랑 최대한 열어야겠다라는 게 하나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다 거두어내자.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두지 말자. 그래야 이제 지금처럼 전시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전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 조금 지난번이랑 또 좀 달라졌어요. 그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다 비웠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입구에 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 첫 번째 아치 문을 열면 화장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의 아치 문 사이에는 여기는 좀 수장고스러운 어떤 실, 그리고 왼쪽에는 수장고가 있긴 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이 집이 미술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장고를 조금 넣었고요. 근데 여기는 수장을 하기도 하고 뭐 전시를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고 여기는 이제 탕비, 여기는 여전히 이제 식당이지만 회의 공간 이런 걸로 이제 오피스 영역. 그러니까 사실 요쪽 공간이 그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백업
오피스나 어떤 백스페이스 같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이 앞쪽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앞쪽 부분이 전면의 미술관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계단을 올라가면 위쪽은 원래 있던 이 드로잉룸이 그대로 그냥 드로잉룸 지금은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옆에 있는 방도 방을 이제 똑같이 남겨둬서 원래 있던 여기 책상을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가 좀 선생님의 드로잉룸 혹은 서재 이런 개념으로 그냥 남겨두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그런 전시 공간으로 이제 쓰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사무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운영하시는 분이 여기서 그러니까 주로 사무를 보시고 또 물건이 너무 많아서 여기도 사실 거의 아카이브로 지금 쓰이시죠. 그래서 실제 그 여기 5개 영역 그리고 여기 영역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요 영역이 전시 영역으로 쓰이고 나머지가 좀 백 스페이스 이렇게 쓰이고 사실 그 이 집의 전시는 저는 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길에서 이 집을 바라봤을 때 이 집에 위에 붙어 있는 어떤 그 성북구립미술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집이 가지고 있는 그 붉은 벽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그 일종의 이 집이 그 전시장 그리고 이 길과 같이 있었던 그 맥락, 컨텍스트 이런 거랑 통해서 이제 전시가 시작이 되는 거고 들어오면 이미 이 작품이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 전반적으로는 이 전체 영역이 하나의 전시장 이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보시지만 달라진 거 없고 여기도 그냥 타일이고 벽돌이고 문도 원래 문 그대로고요. 그냥 다시 칠하고 여기는 다시 칠하고 여기 다시 칠하고 여기도 그냥 다시 칠하고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 유리를 바꾸는 거. 왜냐면 그게 내부와 외부와의 그 어떤 굉장히 큰 소통의 관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능한 크게, 가능한 크게, 가능한 얇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여기 있던 여기를 좀 가리고 있던 나무를 한 그루만 좀 베어내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이 나무 세 그루와 여기 뒤에 있는 그 단풍나무 세 그루는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커온 나무라서 그리고 직접 심으신 나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되게 큰 주목 같은 거라서 네,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외부에는 그러니까 이 마당에 깔려있던 이 벽돌은 되게 특이한 벽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깔려있다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런 비례를 가진 벽돌은 요즘에는 잘 생산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벽돌은 되게 이제 오래된 재료고 재료의 물성이 되게 그러니까 흙을 구워서 만들어내는 거라서 되게 오래된 재료긴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사이즈나 이런 게 되게 그러니까 규격이 되게 달라졌거든요. 그게 요즘은 좀 더 이제 공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기기가 다 생산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규격이 어떤 그러니까 FM 같은 게 있지만 또 요즘에 벽돌에 대한 그 요구 조건이 그러니까 기호가 높아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이 벽돌도 되게 뭔가 이 벽돌의 규격이나 이런 질감들은 또 그 당시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있기도 있고 막 이래서 근데 이거는 그냥 다시 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대한 다시 깔기. 그래서 다 걷어내서 다시 다 깔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안 맞아서. 이유는 이런 나무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들이 뿌리가 알아서 막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바닥이 울퉁불퉁해져요. 평활도가 이제 바뀌죠. 그런 부분들을 또 정리하고 해야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요 주변은 엣지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고 저기 보시면 저기 엣지가 있습니다. 만들어서 자기 자리를 잡게 해주고 요걸 좀 다시 깔고 왜냐하면 그 벽돌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시 깔아서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지난번에 제일 첫 번째 저희 전시회 때 여기는 벽이 여기 있지 않나요? 여기
네,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 사진. 이 사진을 보시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작업을 하셨는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저기 조각상에 있는 부분이고요. 거실에서 이 방향, 바깥 방향으로 지금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러한 작업들이나 이러한 전시물들이 저 외부의 경관으로 놓이면 굉장히 독특할 것 같고 그게 아마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실내에도 있지만 실외에도 이렇게 계속 연속되는 이러한 전시를 해주셔서 저는 오히려 이게 되게 이러한 개방성이 좀 더 확장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내부는 바뀌는데 얘는 그냥 바깥에 그대로 네, 있죠. 네. 그래서 내외부가 계속 연속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저희가 완공하자마자 찍은 것. 그래서 이것도 뭐 그대로를 하되 그냥 조명 같은 거를 저희가 조금 신경 써 주는 것. 그러면서 여기를 밝게 하는 것. 그리고 여기는 사실상 이게 이 당시에 이게 아라이다시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종석 씻어내는 이런 재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시 이렇게 레트로 빈티지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그 핫플레이스에 가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정말 당시에 이러한 기술적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지었던 건데요. 지금이야 뭐 벽돌도 있고 금속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다양한 재료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외벽을 뭔가 마감하는 재료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좀 일본식이죠.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공사비가 없어서 페인트 칠하는 게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수하는 방식은 그대로 이제 이 아라이다시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저렴한 방식이 요즘은 이러한 공업화된 방식이 더 저렴하고 이게 굉장히 이제 수공예적인 이렇게 비싼 어떤 그런 자재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걸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네, 이렇게 둘 수 없기에 이렇게 했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열리면서 좀 더 내외부랑 관계가 맺게 하고 바깥에 있는 방법도 그대로 다시 가고 여기 있는 부분 지금 여기 있는 그 조금 이렇게 걷어 나오던 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그 공간이 좀 더 넓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실내에 있던 이 부분도 거의 저희는 손을 대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재료 중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벽돌, 그러니까 벽돌 타일 이런 거랑 그 다음은 나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역시 이러한 방식이 아니고는 만들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그러니까 당시에 나무 계단을 만드는 어떤 구법이나 어떤 기술적인 게 그대로 드러나긴 하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특히 이러한 어떤 구조재 역할을 하고 계단판을 놓고 난간을 그냥 만들지 않고 이렇게 어떤 넓은 판이랑 위에 손수침이랑 이런 것들이 그 수공예적인 만듦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독특했고 그다음에 이런 아치도 사실 요즘은 문틀도 되게 공업적인 제품이 다 나오기 때문에 문 만들 때 문 프레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당시는 그런 프레임이 공업적인 제품이 아니라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한 수공예적인 그 가공해서 만들어진 그런 프레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랑 이러한 목문도 예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좋아서 저희는 최대한 이것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랬을 때는 이제 관건은 저희는 뭐 냉방과 전기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유지된다는 얘기는 어떤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얘를 두고서도 이 무슨 전시를 할 수 있어도 전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이런 원래 있던 위치에 조명을 좀 써서 이것도 최대한 그대로 두기 위해서 뭔가 이 정도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다시 칠했기 때문에 비용은 들죠. 그리고 바닥 정도 다시 하고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실제 이게 그때 거실 이 부분인데 여기 이제 다 걷어내고 여기 이제 창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위쪽이
그 드로잉 하시던 그 부분이고, 그러니까 천장이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되게 좋아서, 그리고 이렇게 접혀 있어서 되게 좋아서 이 부분도 그대로 두고, 이 문과 프레임은 그 증축하면서 만들어진 거고, 이 계단은 72년, 70년에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만들어진 시기는 다르고요. 그래서 이 문의 이 격자 문과 1층에 있는 저 아치의 문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 격자 문은 왠지 저기 지금 보시면 저쪽에 있는 문을 보시면 아치의 격자가 있잖아요. 뭔가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따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약간 유지하는 걸로. 얘는 이제 시기는 다르지만 되게 잘 붙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그냥 그대로 두고요. 저희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나머지를 걷어내고 다시 깔고, 그러니까 걷어내고 다시 깔고, 뭐 이런 작업을 더 공간이 잘 드러나게 보여주는 것,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유리만 다시 끼우고 뭐 이런 거죠. 여기는 이제 바깥쪽에 여기 식당 부분인데요. 여기 바깥에 온실 같은 걸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좀 불필요해서 그거는 털고 여전히 똑같이 바깥이랑 연계를 더 넓어 보이게 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모든 어떤 설비는 여기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벽이 유일하게 저희가 벽을 덧대가지고 이제 만들고, 네. 그리고 그래서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원래 옛날에 이제 붙였던 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최대한 그대로 두고 왼쪽에 오히려 새로 필요한 것들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들어오도록, 예, 그렇게 저희가 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있는 이 천장도 나무를 그대로 두는 걸로 저희가 그냥 그대로 두고요. 조명만 그 위치를 포인트를 따서 사실상 요 안쪽은 뭐 이거는 뭐 네, 좀 더 실질적인 부분이긴 한데 여기 있는 데다가 이 등을 단다고 이 등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하실 때. 이 안쪽은 다른 배선이 새롭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장이 다 바뀐 거죠. 하지만 외부는 그대로 유지. 이런 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금은 이거랑 되게 다르게 이미 미술관 쪽에서 굉장히 잘 아카이빙을 만들어 주셔서 나중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깥쪽은 이 부분은 이제 좀 걷어내서 물이 담길 수 있게 저렇게 밑에 자갈을 좀 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 했을 때, 뭐 요런 데 저희가 이제 냉난방기를 놓고 이렇게 하고 처음에 여기에 오픈전 할 때 이제 전시를 만들어 넣었던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하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아무것도 없이 했을 때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전시를 하실 때 굉장히 그냥 자유롭게 전시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전시하고 이번엔 또 다르게 전시하고 이런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무언가에 활용될 수 있게 뭐 했던 것, 그게 어떤 의도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뭐 지금은 잘 쓰고 계시죠. 네, 여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억이라는 공사비가 크지 않은데, 이거를 똑같이 분배하면, 그냥 똑같이 분배한 건물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영리하게 쓸까 좀 생각하다가 저희가 제일 신경을 쓴 거는 유리창, 그 다음 조명, 이 두 가지는 유리창은 지금 하고 나중에 바꿀 수 없는 거, 왜냐면 외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리창은 돈이 들어도 해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강조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조명도 지금 설치를 할 때 이게 전기공사기 때문에 지금 할 때 하고 그 조명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 이런 조명이 아니라 전시 조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공간을 잘 살리는 게 조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좀 돈이 들어도 그거는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히려 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좀 많이 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지금 이렇게 뭐 조명이 있고 뭐 트랙등 있고 그다음에 간접 등으로 좀 더 공간이 커 보이게 한다든지 뭐 그리고 저 펜던트 등도 그러니까 조명 컨설팅이랑 같이 작업을 해서 어떤 게 어울릴지 뭐 이런 거를 고른다든지 뭐 그런 작업들을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네, 질의응답 있으시면 질의응답으로 네, 가름을 할게요.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정말 건축가가 작업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마지막에 특히 공공 프로젝트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제가 공공 프로젝트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운영자 혹은 사용자로 이렇게 턴오버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핸드인 되는 순간 그 이유가 되게 이제 중요한데요. 제게 정말 행운이었던 거는 이제 성북구리미술관에서 너무 잘 운영하실 팀이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특히 공공 프로젝트는 운영에 대한 부분이 처음부터 같이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라는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의 공간이나 아니면 이 전체적인 쓰임이나 이런 것들을 각 그 용도에 맞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어떤 결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많은 어떤 소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용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보면 뭐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은 거는 그냥 뭐 되게 행운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물론 공사비가 3억이라는 얘기는 설계비가 엄청났다는 뜻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냥 성북구청에서 이거는 그 보통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죠. 너무 낮기 때문에 뭐 공모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하시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와서 처음에 제가 만났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집을 처음에 봤을 때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 집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매력, 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최말린 선생님의 미술관이 아니고 누구누구의 미술관 아니면 누구누구의 무엇이라는 얘기가 이었어도 아마 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굉장히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아마 그 지점이 아마 그 최말린 선생님도 그 예술을 하시는 분이라서 공간과 특히 조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집을 봤을 때 이 집을 본인의 작업실이자 주택으로 삼고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매력이 있는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이 그 처음에 어떤 의도로 지어졌지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집을 이제 살면서 작업실로 쓰셨고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보고 또 이 집이 정말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논의의 끝에 이 집이 미술관으로 남겨지는 것. 그러니까 70년에 그 지어졌지만 지금 거의 50년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집이 그러니까 원래 용도랑 다르게 주택이었지만 미술관으로 변했지만 사실상 어떤 지역의 문화적인 어떤 작은 뭐 구심점 뭐 이런 걸로 전환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도 뭐 이렇게 보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잘 쓰셔가지고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건축가님께서 손을 대고 싶었는데 네. 제안을 포기하셨던. 네. 그런 질문은 다른 분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집에 돈이 많았어도 많이 안 고쳤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안 했을 것 같고. 바닥은 사실 저희가 좀 하고 싶은데 저희 못했고요. 예. 많이 안 했을 것 같기는 하고요. 돈이 많았으면 아마 옆집을 사서 증축을 하거나 네, 그런 걸 권해드릴 것 같고 뭐 인면은 그런 뭐 일부분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료를 못 살린 게 아쉽긴 하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대의 어떤 기술로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은 또 다른 또 박제일 텐데
그게 또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모든 프로젝트나 그러니까 이게 공공뿐만이 아니라 민간 프로젝트든 모든 프로젝트는 어떤 제약 사항이 있거든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첫 번째 왔을 때 이 미술관 매력적이었던 게 기존에 있던 요소였어요. 그거 없이 나무 천정과 나무 계단 그리고 세 개의 아침. 그 아침문이 김충호 한남동 주택에도 가봤는데 거기 아침문이 굉장히 시공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저게 트렌드였는지 어려운데 네. 이게 사실 저런 요소들이 있죠. 특히 서양 건축의 아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아치라고 하는 게 원래 서양 건축의 아치는 이게 어떤 건물의 계고부를 뚫을 때 이게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으면 계고부를 뚫으면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계고부를 무너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양의 건축이 처음에 이렇게 축조의 방식으로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쭉 쌓아서 만드는데 그게 문을 뚫어도 쏟아지지 않게 하는 어떤 건축적인 형식의 아치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서양 건축 저희 성당을 가거나 뭐 이런데 지금은 해외 여행을 못 가지만 해외 여행을 가면 아치가 되게 계구부가 뭐가 많잖아요. 그게 사실 구조적인 이유로 그런 아치들이 이제 계구부에 많이 형성되게 됐고 그래서 그런 아치가 되게 많죠. 그래서 뭐 그런 디자인을 적용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직선의 이 문 이거는 이제 모던 건축으로 그러니까 현대 건축으로 근데 이후의 건축으로 넘어오면서 구조적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안에 그러니까 바람이 통하게,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게 해야 안쪽이 썩지 않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런 게 이제 있는데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네. 따로 막을 방법도 없어서 그냥 그대로 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여기서 외부, 여기가 내부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구조벽이 여기가 이제 그 경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저기 선부터 저렇게 여기가 실내 공간이어서 그때 왔을 때 이제 여기를 작업실로 이렇게 쓰시고 저쪽을 다 막아서 그러니까 저 벽 뒤쪽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방으로 쓰던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냥 다 터서 이제 저희가 만들었고 이제 그 구림미술관에서 전시의 어떤 형식을 이 뒤쪽 부분은 지금 가려져 있긴 한데 저기에 선생님이 쓰시는 작업 공구 같은 걸 저쪽에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조명 컨설팅이랑 같이 해가지고 여기 지금 뭘 달아야 되는데 이게 공간도 크고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저런 트랙 조명 저런 것들로는 안 될 것 같고 뭐 얘기를 해서 실제 이거는 조명등이 저기 하나 더 추가하셨네요. 저쪽에 저렇게 생긴 거거든요. 저 왼쪽 끝에 있는 저렇게 생긴 건데 그러니까 끝에 이렇게 돼서 방향을 돌리는 거를 이렇게 붙였어요. 예,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지금 쓰는 걸로 그 수장고면서도 동시에 이제 전시로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시 작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 조건은 그 설비 부분에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천장에 여러 가지 막 전열 교환기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천장고도 낮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전시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높이를 가진 것 사실 그래서 아마 좀 더 이렇게 아카이브 형식으로 이렇게 그 보여주는 걸로 하고 오히려 그 선생님 작품은 좀 더 공간이 커야 이 작업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쪽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 생각에도 그렇고요. 이것도 사실 그 당시에는 내부 마감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에야 뭐 이렇게 열심히 퍼티를 빤빤하게 해서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그랬겠지만 당시는 지금 이런 거 외부에 보시면 드라이비트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거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그런 거였고 저희는 그냥 여기다가 다시 깨끗하게 칠하고 오히려 조명이 떨어지니까 질감이 더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걷어내가지고 다시 가는데 이렇게 이제 막 깨진 것도 이렇게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바닥 벽돌이 저 뒤에까지 일부 깔려져 있어서 그거를 긁어서 이쪽에 다 깔고 이 뒤쪽은 새로 저희가 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 앞쪽 위주로 연결된 지점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많이 했고요. 지금 이 타일도 그 타일이잖아요. 보시면. 네. 네. 아까 그 부엌에 있던, 그러니까 예, 주방에 있던 그 벽 타일이 거기에 그대로 쓰여 있고요. 서재 같은 미술관? 아니면 선생님 사실 저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뭐 잡지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아카이브 자체도 있어서 아마 그 성북 구립미술관에서는 제가 그때 이제 듣기로도 좀 더 이런 연구를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와서 이런 작업들을 살펴보고 또 그런 내용들을 뭔가 아카이빙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미술관이 그러니까 지어져서 끝이 아니라 이 미술관이 지어짐으로 해서 그러한 뭐 선생님 작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다른 각도로 아카이빙 하면서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저도 그렇긴 하지만 저는 뭐 사실 예술가 쪽은 아니니까 아마 만약에 예술가라면 굉장히 부러운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이런 집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 한 작가가 되게 오랫동안 작업을 하셨고 그 작업의 결과물의 아카이브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이 이렇게 전시가 지속적으로 전시가 됨으로 인해서 그 후대에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계속 그걸 새로운 관점으로 아카이빙하고 만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힘 있는 어떤 작업인 것 같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그런 뭐 조각이나 이런 작품을 남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어떤 그 베뉴,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랑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 아닌가,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예술가분들도 되게 부러워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작년에 선생님 사실 돌아가셨긴 했는데 거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다 끝나고 그러니까 오픈 개관식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물론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아마 이런 장소 자체가 이런 장소 자체를 만들어 놓고 가셨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게 일종의 예술가로서 좀 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걸 가지고 자신의 개인 것만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개인 것을 좀 더 공공에 어떻게 소통하고 내놓을 건가, 같이 교류할 건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또 어떤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멋진 분인 것 같아요. 네.